스웨덴의 한 식당 앞에 붙은 충격적인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문구를 본 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는데요. 과연 이 식당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톡홀름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는 안나라고 합니다. 저는 다채로운 문화적 배경을 가진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스톡홀름의 중심가에서 북유럽 전통 요리와 현대적인 퓨전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시죠. 최근에는 한국 음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한국 손님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라틴 아메리카의 열정이 가득한 베네수엘라 출신이시고 아버지는 다른 노르딕 국가에서 요리에 대한 꿈을 안고 스웨덴으로 오신 분이에요. 이런 다문화 가정 환경 덕분에 저는 자연스럽게 여러 언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 가족들과는 주로 영어로 대화하고 어머니와는 때때로 스페인어로 이야기하며 학교와 일상생활에서는 스웨덴어를 사용하죠. 때로는 한 대화 속에서 세 개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섞여 나오기도 해요. 이런 경험 덕분인지 저는 다른 언어와 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졌고 최근에는 한국어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식당에 오시는 한국 손님들의 예의 바른 모습과 독특한 식사 문화가 특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스웨덴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분명 스웨덴인이지만 동시에 부모님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아침에는 전형적인 스웨덴식 피카 시간을 즐기면서도 저녁에는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곤 하죠. 이처럼 스웨덴에는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민자 2세들이 많아요. 우리는 스웨덴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부모님의 문화적 뿌리를 함께 간직하며 새로운 형태의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남다른 호기심과 관찰력을 가진 아이였어요. 특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을 좋아했죠. 이민자의 자녀로 자라면서도 다행히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제 다문화적 배경 덕분에 다른 이민자들의 이야기에 더 깊은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새로운 이민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각각의 스토리에 담긴 특별한 여정과 감동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어떤 이들은 꿈을 쫓아, 또 어떤 이들은 사랑 때문에 스웨덴으로 왔더라고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의 보편적인 희망과 용기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학 캠퍼스에서 한 동양인 여학생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는 때라 모두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늘 그래왔듯이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아였고 놀랍게도 완벽한 스웨덴어를 구사했어요. 스웨덴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그녀의 말투에는 전혀 외국인의 흔적이 없었죠. 대화를 나누다 보니 미아는 한국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스웨덴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스웨덴에는 실제로 많은 한국계 입양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리에서 종종 마주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가까운 친구가 된 것은 처음이었죠. 미아의 이야기는 제가 들어온 다른 이민 이야기들과는 또 다른 결이었어요. 태어난 나라와 자란 나라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저와 비슷했지만 그녀의 경험과 정체성은 매우 독특했고 특별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해외 입양과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을 접하게 되었어요. 1986년 미국의 진보적인 잡지사 더 프로그레시브에 실린 기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판매될 아이들 한국인이 만들고 미국인이 산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은 당시 한국의 해외 입양이 얼마나 비인도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어요. 37년이 지난 지금 이 오래된 상처는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특히 스웨덴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스웨덴의 대표적인 입양기관인 입양센터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아동 입양 중단을 선언한 것이에요. 현재 입양 절차가 진행 중인 5명의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한국 아동 입양은 받지 않기로 했대요. 이는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시작된 해외 입양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죠.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너무나 가슴 아픈 진실이 있었어요. 지난 64년 동안 16만 명이나 되는 한국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됐는데
그중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는 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서류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입양 수수료를 노린 비윤리적인 관행이 수십 년간 이어져 왔던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제 친구 미아의 이야기가 더욱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미아는 비록 한국어를 전혀 몰랐지만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했죠. 스웨덴이 아무리 다문화를 존중하는 사회라고 해도 겉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느끼는 미묘한 소외감은 피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 우리 학교에 한국인 교환학생 수민이 오게 되었어요. 수민이도 저처럼 활발하고 친근한 성격이었죠. 자연스럽게 미아에게 다가간 수민이는 처음에는 미아를 한국인으로 착각했어요. 하지만 미아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진심 어린 사과를 했죠. 이 만남을 통해 미아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자신의 외모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을 때의 혼란스러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스웨덴인이라는 이중 정체성을 받아들이기까지의 긴 여정에 대해서요.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많은 입양아들이 겪었을 방황과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우리의 한국어 학습 여정은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게 시작되었어요. 미아가 먼저 수민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고, 저도 호기심에 동참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낯선 글자들이 두려웠는데, 수민이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해주면서 흥미가 생겼어요. 한글이 세종대왕이라는 위대한 임금님이 만든 문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소리나는 대로 쓰면 된다는 원리가 너무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우리의 즐거운 한글 공부가 끝난 후, 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수민을 아버지의 식당에 초대했어요. 미아도 함께 가기로 했고, 우리 셋은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죠. 그런데 마을버스 안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마을버스에서 일어난 그 순간을 더 자세히 묘사해 볼게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무슬림 노신사는 처음에는 우리에게 친근하게 다가왔어요. 자신을 레바논 출신이라고 소개하면서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질문을 건넸죠. 하지만 그의 질문은 다소 민감했어요. 동양인들은 서로 비슷해 보이는데 어떻게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을 구별하시나요? 저는 그 순간 불편함을 느꼈어요. 동양인을 모두 똑같이 보는 시선이 불쾌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수민의 반응은 달랐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지혜롭게 역으로 설명했죠. 마치 오랫동안 이런 질문을 받아왔다는 듯이 침착하고 명쾌했어요. 선생님은 레바논 분이시죠? 수민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선생님을 보고 레바논인지, 시리아인지, 요르단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 차이를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그건 그 문화권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이죠. 수민의 대답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문화적 차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었어요. 그녀는 불쾌감을 드러내는 대신 상호 이해와 존중의 관점에서 설명했고, 이는 노신사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죠. 레바논 노신사는 수민의 설명을 듣고 깊이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느껴졌죠. 이렇게 잠재적으로 불편할 수 있었던 상황이 서로에 대한 이해의 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보며 저는 수민의 지혜로운 대처 방식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수민의 대화 방식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녀의 평온한 태도였어요. 불편한 질문을 받았을 때 흔히 나올 수 있는 방어적인 반응이나 거부감 대신 그녀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시를 들어가며 차분하게 설명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녀가 선택한 비유였어요. 중동 지역의 다양한 국가들을 예로 들면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접근 방식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탁월한 방법이었죠. 수민의 이런 태도는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문제 해결 능력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대립 대신 이해를 추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덕분에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었던 상황이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대화의 기회로 바뀌었어요. 이런 에피소드를 뒤로하고 우리는 드디어 아버지의 식당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식당 문을 열자마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버지의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혼란스러운 상황과 마주쳤어요. 평화로운 저녁 식사를 기대했던 우리 앞에 펼쳐진 건 아버지와 한 동양인 남성의 격렬한 언쟁이었죠. 아버지의 설명으로는 단순히 선결제를 요구했을 뿐인데 그 남자가 과도하게 반응하면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었다고 해요.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려는데 갑자기 코를 찌르는 심한 악취가 확 풍겨왔어요. 옆에 서 있는 수민의 깔끔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한국인들 특유의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과는 거리가 먼 떡진 머리카락과 불쾌한 채취를 풍기는 그 사람의 모습에 주변 손님들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의심스러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의 모바일 결제 앱을 사용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알아듣기 힘든 말로 큰 소리를 내지르는 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죠. 제가 국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 하자 그는 갑자기 스웨덴어로 말을 바꾸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의 모든 행동이 수상쩍기만 했어요. 상황이 점점 긴박해지는 순간 수민이 침착하게 테스트를 시도했어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기초적인 질문을 한국어로 던진 거죠. 한글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저도 수민에게 한글을 배우면서 알게 된 내용이라.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우리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죠. 한국인이라면 초등학생도 대답할 수 있는 이 간단한 질문에 그는 당황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말투도 이상했고 한국어를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것 같았죠. 수미는 그의 반응을 보고 단번에 상황을 파악했어요. 제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이 사람, 중국인이 확실해요. 지금 바로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라고 속삭였죠.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한국인을 사칭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신 것 같았어요. 그 순간의 아버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이, 그 다음엔 실망감이, 마지막엔 분노가 차례로 지나갔죠. 단순히 국적을 속인 것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인들이 쌓아온 좋은 이미지까지 망가뜨리는 것 같아 더 속상해하셨어요. 한국인들은 늘 예의 바르고 깔끔했는데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죠. 레스토랑을 오래 운영하시면서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을 접해오셨고 그 중에서도 한국인 손님들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기꾼을 만난 것이 몹시 실망스러우셨나 봐요. 아버지는 단호하게 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죠. 마치 광기에 사로잡힌 것처럼 통제불능의 상태가 되어갔어요. 우리는 그가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상황은 순식간에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그 중국인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극단적인 행동을 시작했어요. 갑자기 바지를 벗으려는 모습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식당 바닥에 주저앉더니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행동을 하려고 했어요. 그 순간의 광경은 제가 살면서 목격한 가장 끔찍한 장면이었어요.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고 어떤 분들은 아이들의 눈을 가리기도 했죠. 평화로웠던 식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식당 직원들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채 서 있었죠. 하늘이 도왔는지 그때 마침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남자는 자신의 행동을 멈추고 급하게 바지를 추스르며 도망가려고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악취와 불결한 상태 때문에 누구도 직접 나서기가 힘들었죠. 그때 수민의 순간적인 판단력이 빛을 발했어요. 도망가려는 남자를 막기 위해 정면 대결을 하는 대신 수민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한 것처럼 완벽한 타이밍을 잡았죠. 남자가 출입구를 향해 달려가는 그 찰나의 순간 수민은 마치 무용수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돌리면서 발걸기를 시도했어요. 그녀의 동작은 너무나 깔끔하고 정확했죠. 달리던 남자는 수민의 발에 걸려 중심을 잃었고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어요.
마치 액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된 상황에 모두가 놀란 듯 숨을 죽였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수민의 재치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면 아마 그 남자를 잡기 힘들었을 거예요. 지저분한 옷차림과 악취 때문에 누구도 그를 직접 붙잡으려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덕분에 경찰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남자를 체포할 수 있었고 더 이상의 소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날 수민은 우리 모두의 히어로가 되었죠. 위기가 끝나고 아버지는 수민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하셨어요. 저녁 식사는 모두 아버지가 대접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최근 스웨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중국인들의 노르딕 드림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스웨덴의 중국인 인구는 놀라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요. 2000년대 초반 8,000명 정도였던 중국인 거주자가 작년에는 3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스칸디나비아의 생활 양식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스칸디나비아를 제2의 고향처럼 여기는 문화가 생겼고 노르딕 스타일은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어요. 이케아의 성공도 한몫했죠. 중국의 소셜미디어 웨이보에서는 노르디콤 해시태그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고 스칸디나비아의 진보적인 복지 정책과 사회 시스템은 많은 중국인들의 동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480일간의 육아휴직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문화는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스웨덴의 진보적인 복지 정책, 특히 480일이라는 긴 육아휴직은 중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꿈같은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어려운 중국의 현실에서 스웨덴의 복지 시스템은 하나의 이상향처럼 비춰졌죠. 중국의 인플루언서들은 이런 스웨덴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포장했어요. 그들은 저렴한 주거비용, 진보적인 노동문화,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강조하며 스칸디나비아를 천국처럼 그려냈죠. 하지만 실제로 스웨덴에 정착한 중국인들은 예상치 못한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가장 먼저 체감한 것은 높은 물가였죠. 중국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외식이나 카페에서의 여유로운 시간도 이곳에서는 사치가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스웨덴의 긴 겨울은 또 다른 시련이었죠. 오후 3시면 해가 지고 북부 지역에서는 아예 해를 보기 힘든 날들이 이어지면서 많은 이들이 계절성 우울증을 겪었어요. 문화적 차이도 큰 장벽이었어요. 스웨덴인들의 라곰 생활 방식은 중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었죠. 빠른 템포의 도시 생활에 익숙한 중국인들에게 스웨덴의 여유로운 리듬은 오히려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문화 충돌은 종종 갈등으로 이어졌는데 얼마 전 호텔에서 있었던 사건이 대표적이에요. 한 중국인 가족이 체크인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로비 대기를 요청했다가 큰 소동이 벌어졌죠. 이 사건은 중국과 스웨덴 양국 언론에서 전혀 다르게 보도되었어요. 중국 매체는 인종차별과 부당한 대우를 강조했고 스웨덴 언론은 규칙 위반과 소란 행위에 초점을 맞췄죠. 결국 이 사건은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규칙과 질서를 중시하는 스웨덴의 문화와 융통성과 예외를 기대하는 중국의 문화가 충돌한 거죠.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폭력적인 조치보다는 문화적 오해가 더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호텔 사건의 실제 장소는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무서운 공동묘지가 아니라 스톡홀름의 유명한 세계 문화유산인 화원 묘지 근처의 지하철역이었어요. 이 진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졌죠.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해외여행에서는 현지의 문화와 규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졌고 일부는 자국민의 행동을 비판하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아버지도 다른 식당 사장님과 겪은 비슷한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그 식당에서도 한국인을 사칭하는 중국인 손님들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고 해요. 결국 그 사장님은 불가피하게 중국인 손님의 출입을 제한하게 되었고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손님에게는 여권 확인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는 특징들이에요. 사장님의 관찰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식당에 들어설 때부터 차이가 난다고 해요. 조용하고 예의 바르게 입장하는 한국인들과 달리
중국인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죠. 수민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언어적인 특징도 지적했는데 한국어의 부드러운 억양과 중국어의 강한 성조 차이를 예로 들었죠. 더 재미있는 건 계산 방식의 차이였어요. 한국인들은 식사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계산대로 가는 반면 중국인들은 자리에서 기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수미는 자신도 처음 스웨덴에 왔을 때 이런 문화 차이 때문에 재미있는 해프닝이 있었다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는 수민의 반응에 신이 나서 더 많은 관찰 결과를 들려주셨어요. 특히 주문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셨는데 한국인들은 메뉴를 고를 때 종업원과의 대화를 최소화하고 결정이 된 후에야 부르는 특징이 있다고 하셨죠. 한국인들의 식당 이용 습관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재미있게 이어졌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한국인 손님들은 계산할 때도 특별한 패턴이 있다고 하셨어요. 식사가 끝나면 테이블에 놓인 영수증을 들고 자발적으로 출입구 쪽 계산대로 향한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식사가 끝난 후에도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습관이 있다고 하셨죠. 자신의 빈 접시를 어디에 갖다 놓아야 할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고 해요. 수미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크게 공감했어요.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식당과 카페가 셀프 서비스 시스템이라 이런 행동이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설명했죠. 수미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주었는데 스웨덴에 처음 왔을 때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였어요. 카페에서 음료를 다 마신 후 습관처럼 컵을 카운터로 가져가려고 했더니 종업원이 놀라며 "그건 저희가 할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런 문화적 차이를 이야기하며 수미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습관이란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가도 저도 모르게 한국에서의 습관대로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와 저는 수민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작은 문화적 차이들이 모여 각 나라의 독특한 정체성을 만들어낸다는 걸 새삼 깨달았어요. 우리의 대화가 한창일 때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그들은 앞서 소란을 피웠던 남자의 신원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 했죠. 경찰은 특별히 그 남자가 식당에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소개했는지 물었어요. 아버지는 순간 당황하시며 맞다고 대답하셨고, 이어서 그가 실제로는 중국인임을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죠. 그런데 경찰이 전해준 소식은 우리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그 남자는 단순히 말로만 한국인을 사칭한 게 아니었죠. 그의 소지품에서 한국 여권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전부 위조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 이렇게까지 계획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수미는 이 소식을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용해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했죠. 특히 요즘처럼 국제관계가 미묘한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자칫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걱정했어요. 아버지는 화가 나신 김에 즉흥적으로 중국인 출입금지 표지판을 걸어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해할 만한 감정이었지만 수미는 차분하게 이런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서 특정 국적의 사람들을 모두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민의 의견은 매우 현명했어요. 그녀는 모든 중국인을 같은 잣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고, 이런 극단적인 조치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죠. 저도 수민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특히 요즘 같은 SNS 시대에는 작은 오해도 순식간에 큰 논란으로 번질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도 곧 마음을 가라앉히셨어요. 결국 한두 사람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모든 중국인들에게 문을 닫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셨죠. 대신 문제가 있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처하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수민의 조언 덕분에 우리는 더 현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그날의 사건은 수민의 지혜로운 대처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수민의 침착하고 현명한 대응에 큰 감명을 받으셨나 봐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줄 수 있겠냐고 부탁하셨고 수민은 흔쾌히 승낙했죠. 그 후로 수민은 우리 식당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어요. 가끔 문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수민이 와서 도와주었는데 그때마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어요. 무조건적인 편들기나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요. 수민이 보여준 태도는 존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하라는 말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도 항상 냉정함을 잃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갔죠. 이런 수민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진정한 다문화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스웨덴의 한 식당에서 벌어진 정체성 사칭 사건을 통해 문화 간의 차이와 이해, 그리고 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든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한 중국인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수민이라는 한국 교환학생의 지혜로운 대처와 침착한 문제 해결 능력 덕분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으로 특정 국가나 민족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어요. 스웨덴의 작은 식당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 사회에서의 상호 이해와 존중의 중요성을 느끼셨기를 바라요.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발요.